네, 반갑습니다. 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이제 건축법의 네 번째 테마로 들어왔는데, 이번부터는 우리 앞쪽에서 건축 허가라는 걸 배우면, 건축 허가 신청을 건축주가 냈을 때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세부 기준을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 신청을 할 때 건축물을 짓는 토지가 대지죠. 이 대지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대지가 안전하지 않거나, 대지에다가 어떤 옹벽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옹벽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이러면 이게 불허가 됩니다. 그리고 대지 앞에 있는 도로가 너비가 4m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4m 이상이 안 나오면 건축허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볼 거고, 대지와 도로와의 선이 건축선입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해서 이 건축선을 이렇게 지상과 지하로 쭉 연장을 해서 이 건축물이 이 지상 부분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지, 도로, 건축선이라는 세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축법상 대지는 안전해야 됩니다. 또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되고, 또 대지가 일정한 토지에서는 공개공지라는 대지 안에다가 휴식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안전 규정을 지켜야 되고, 또 조경을 해야 되고, 공개공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일단 주제를 보시면서 눈에 익히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건축법상 도로. 자, 우리 건축법상 도로는 자, 대지 앞에 있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서 너비가 4m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4m 이상이 안 나오면 이게 하자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거나 아니면 건축선을 후퇴해야 되는 그런 거를 배울 겁니다. 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래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보고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한다는 개념. 자, 어떤 특정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허가 내줄 때 이건 도로로 쓰겠다 이렇게 도로를 지정하고 또 폐지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좀 이런 것들은 좀 어렵죠. 자,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건축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이게 중개사도 건축법 범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제가 최대한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축선. 건축선을 후퇴해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이런 걸 볼 건데 이런 세부적인 제목보다는 대지, 도로, 건축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 자, 그러면 먼저 대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지는 안전해야지만 건축허가 나오겠죠. 대표적으로 안전 규정이 뭐냐면 대지와 인접 도로와의 관계인데 이게 높이 관계입니다. 자,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되니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가 있고 이 도로면보다 낮은 형태에서 대지를 만들어 가지고 건물을 세우면 비가 왔을 때 도로에서 대지 쪽으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대지에서 침수가 생깁니다. 자,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원래는 대지면이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데 다만 대지에 배수의 지장이 없도록 배수 펌프 같은 걸 만들었거나 방습이 필요 없는 건물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 때문에 도로면보다 낮은 데에다 건물을 짓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배수의 지장이 없다는 것이 배수 펌프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 가셔가지고 도로면보다 낮은 데지라고 하더라도 여기 배수 펌프 같은 걸 달아서 물을 강제로 이렇게 뺄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게 있을 때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는 이 배수 펌프 용량이 초과되면 침수가 되는 일이 생기겠죠. 자, 어쨌든 우리 건축법은 안전 규정으로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만 낮은 대지라고 하더라도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방습에 필요가 없는 경우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낮아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옹벽 설치 의무로 가겠습니다. 대지 안전 중에서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규정에 이제 걸리면 옹벽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옹벽이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옹벽이라는 것은 이 경사면의 흙 상태 위에다가 이렇게 어떤 뭐 석축이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로 옹벽을 써서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대지를 만들었을 때는 옹벽 등을 설치해야 된다. 자세한 기준은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이고 이 경사면의 높이가 1m 이상이 나오면 경사면에다가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옹벽 높이가 2m 이상이면 반드시 옹벽 재료를 콘크리트 구조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여기 경사면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경사면이 생기고 여기 대지가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다 건물을 짓는 건데 사실은 이게 건물이 없었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산 같은 거였는데 여기를 깎아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경사면 자체가 없었고 이렇게 산 같은 거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였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형태였는데
여기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평지를 만든 다음에 경사면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단차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이 노란색 부분에다가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설치하는 기준은 이 경사도가 이렇게 있었을 때, 경사도가 자, 1대 1.5 이상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1대 1.3, 1대 1 이런 식으로 이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질수록 경사가 더 가파라지죠. 이 각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1대 1.5 이상이면서 이 옹벽 높이가 1m 이상이면 옹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 노란색 부분에다가 어떤 뭐 콘크리트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형태, 뭐 계단식으로 만들든지 뭐 돌이라든가 이런 걸 써서 옹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만 이 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를 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를 절토한 겁니다. 이 부분 이렇게 니은자를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원래 이런 식으로 경사면 흙이 있었었는데 여기를 다 깎아내고 이런 식으로 경사면을 만들어서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이 경사면이 무너져가지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경사도를 딱 재서 1대 1.5 이상으로 이렇게 경사도가 더 이렇게 많이 생기면 여기다가 이제 옹벽을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사면의 높이가 자, 이 옹벽 높이가 이게겠죠. 요거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자, 일단 보실 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이면서 높이 1m 이상 부분일 때는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옹벽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 구조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옹벽의 외벽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니은번하고 디귿번이 가장 중요한 조항인데 옹벽 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를 써야 된다. 이 높이가 2m 이상이 나오면 이 노란색 부분에 옹벽 재료를 반드시 콘크리트를 써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자, 그리고 자,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 옹벽 노란색 부분의 외벽면에는 자, 배수나 지지, 여기 배수나 지지하는 말뚝 같은 거 배수구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이외의 구조물은 바깥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배수구 같은 거라든가 지지하는 말뚝은 옹벽 외벽면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 이외의 구조물들은 배수나 지지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은 바깥으로 돌출이 금지됩니다. 이 얘기는 배수나 지지를 위한 시설은 돌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적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서 옹벽 설치,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 이렇게 경사면 같은 걸 만들어서 건물 졌을 때는 1대 1.5 이상이고 1m 이상 부분일 때는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 특히 옹벽 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를 써야 된다. 옹벽 외벽면에는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 외에 자, 다른 구조물이 바깥으로 돌출돼서는 안 되고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은 외부로 돌출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조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안전은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경은 대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주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경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입니다. 건물의 내부 연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주가 조경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요거 특히 노란색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쪽 녹지지역이면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녹지지역에서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물 짓더라도 조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도시지역을 벗어나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서도 주변에 나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지역에다가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하고 건물 같은 거 줬을 때는 대지에다가 조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관리, 농림, 자연환경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특별히 개발하는 장소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묶여있을 때는 조경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외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고 녹지지역,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에다가 건물을 건축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은 조경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디귿번은 공장이고 밑에 거는 물류시설인데 자, 공장은 자, 대지면적 200을 적용하지 않고 자, 대지면적 5,000 미만까지의 공장, 대지면적 5,000 미만으로 만들고 공장 섰을 때는 중소기업 공장으로 보기 때문에 조경을 하지 않는 면제로 봅니다. 산업단지 공장은 사이즈가 없고 연면적이 1,500 미만의 공장이니까 자, 대지면적 5,000 미만, 공장의 내부 연면적의 합으로 따졌을 때 1,500 미만. 그래서 우리 공장이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 면적이 700,
2층 면적 700입니다. 그럼 합치면 1400이 되고 그렇게 연면적을 재서 걔네들이 1500 미만이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류시설 같은 물류창고도 잘 보세요. 1500 미만이니까 공장의 연면적 1500 미만하고 같습니다. 자, 물류는 대지 면적은 없고, 자, 대지 면적 5000 미만의 공장 적용 면제,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연면적이 합계 1500 미만의 공장은 적용 면제. 그럼 요거를 이제 그대로 내려와서 물류시설 같은 창고도 연면적 1500 미만이면 적용 면제입니다. 다만 이 물류시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가면 1500 미만이라도 적용을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외이기 때문에 물류시설이 주거나 상업지역에 있었을 때는 제외한다. 적용하는 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적용 면제 대상에서 제외를 하면 이 분홍색 부분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제일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은 대지 5000 미만, 연면적이 합으로 1500 미만이고 물류는 연면적이 합으로 1500 미만까지만 적용 면제인데 주거나 상업지역의 물류는 150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밖에 우리 가설 건물 축사는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돼지 축사에다가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또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돼지, 골프장이나 관광지는 이미 골프장 자체에서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적용을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적용 면제,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적용을 해야 한다 원칙. 노란색으로 딱 이렇게 규정에 걸리면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공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공개공지는 대지에다가 소규모 휴식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5000제곱미터 이상의 큰 건물입니다. 연면적이 이제 반말로 얘기하면 바닥면적이 합계인데 이걸 먼저 볼게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이게 문, 종, 판, 운, 어, 숙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공개공지가. 자,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의 이 6종류의 건물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개공지라는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문화 및 집회 같은 것들은 극장, 종교시설 같은 경우가 이게 교회나 사찰 같은 거, 판매시설 중에서 이게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농산물 유통 같은 것들은 농산물 시장이기 때문에 제외. 자, 운수시설이 여객용이면 터미널 같은 거겠죠. 업무용 빌딩 같은 것들, 우리 강남역에 우리 삼성 본관 같은 데 가보면 이게 5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개 공지가 있습니다. 자, 숙박시설 같은 것들은 호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종판, 운, 어, 숙입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다중이용건축물은 문종판, 운의숙이고, 자, 여기 공개공지 대상은 문종판, 운어숙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 극장, 종교시설 같은 것들이 이게 이제 교회나 사찰, 판매시설 같은 것들이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할인점 같은 거, 운수시설, 터미널, 업무시설, 업무용 빌딩 같은 것들, 숙박시설 같은 것들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 건물을 짓고 건물 외부에다가 공개공지, 건물 내부에 대한 공개공간인데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 조건이 더 맞습니다. 더 맞아야 됩니다. 장소가 용도지역상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에서 그런 건물을 지을 때 상업지역, 중공업지역에서만 건물을 이렇게 졌을 때 공개공지 의무 대상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일준이, 상준이라고 암기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공개공지의 포인트는 5000제곱미터 이상의 6종류 건물입니다. 문종판, 운호수. 근데 걔가 이렇게 용도지역 여기에서 걸려야 됩니다. 이 조건하고 요 조건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지만 공개공지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요걸 낼 수도 있고, 자, 일준이, 상준이 이렇게 일반 주거지역 우리 1, 2, 3종 배웠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우리 4개 있었죠. 세분 명칭으로. 중공업지역 이런 데가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지역이고 이런 지역에서 동시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 종, 판, 운, 어, 숙 이 건물에 해당되면 공개공지 의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자, 일반 주거지역이다.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연면적 4000제곱미터로 문화 및 집회시설을 지으면 공개공지 의무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사이즈가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 여기를 용도지역 자체를 다른 거로 바꿉니다. 일준이, 상준인데 이런 거 갖다가 뭐 일반 공업지역에서 여기 시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은 아니고 일반 공업지역 같은 데서 만약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가 공개공지 의무 대상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틀리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되기 때문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호숙하고 일준이, 상준이 이렇게 일준이, 상준이가
공개공지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준이, 상준이,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준이, 상업지역하고 중공업지역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서 이런 6종류 건물에 해당되면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물이 되는 겁니다. 자, 1준이, 상준이 같은 애들이 쌍둥이 형제라고 외우십시오. 1준이, 상준이가 공개공지에서 이렇게 뛰어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십시오. 자, 공개공지는 얼마큼 설치할까요? 공개공지는 자기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안에서 조례가 설치 면적을 정해주기 때문에 최대 자기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면 최대로 100제곱미터까지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공개공지를 설치를 많이 하게 되면 건축주한테 아무래도 좀 불이익이 생깁니다. 자, 어쨌든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개공지는 최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안에서 조례로 설치 면적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개공지 설치할 때는 공개공지에다가 긴 의자나 조경설 같은 경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추가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자, 공개공지 설치하면 건축주한테 약간 좀 나쁜 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공개공지 등을 설치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용적률과 높이를 원래 용적률의 1.2배, 높이도 원래 높이의 1.22배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한데 첫 문제에서는 건폐율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해서 여러 사람들 위해 좋게 휴식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자기 땅의 일부를 희생을 해가지고 용적률과 건물 높이를 원래 높이의 1.2배 범위 안에서 완화 가능합니다. 이걸 첫 문제에서 1.5배로 냈습니다. 그것도 한번 조심해서 보시고요.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정도 이내에서 문화행사라든가 판촉행사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백화점 같은 데서 공개공지 나와서 신제품 나오면 이거 판촉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문화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공연 같은 것들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거는 앞에 대지에서는 대지의 안전규정, 대지의 조경규정, 공개공지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로. 자, 우리 건축법상 도로가 건축물을 짓는 대지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대지 쪽으로 차나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이게 건물 같은 게 세워지고 이 부분이 대지이겠죠? 그럼 대지 앞에 이 도로의 소요 너비가 기본적으로 4m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쪽도 도로 소요 너비가 4m 이상이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자, 건축물을 짓는 대지, 이 주변에 있는 이 도로에 대한 어떤 요건 같은 것들이 건축법에 잡혀 있다는 것인데, 자, 도로의 기본 정의를 보시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되면서 너비가 4m 이상인 법정된 여기 1번, 2번 도로나 아니면 예정도로 같은 경우를 건축법상 자격이 있는 도로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보행,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돼야 됩니다. 만약에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면 너비가 아무리 4m 이상 나오더라도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되고 그런 도로 옆에는 대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고속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나 서울의 강변북로 이런 것들은 자동차만 통행하는 도로죠. 그럼 그런 도로 옆에다가 대지를 바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항상 우리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이 나오는 다음에 법정된 도로 요거 1번이나 2번 도로면 건축법상 도로고 앞으로 생길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해서 이 건축법상 도로가 되면 이 도로 옆에다가 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도로의 종류는 도로법이나 사도법이나 국토계획법의 관련 법에 따라서 신설 고시가 된 공동, 자, 공적인 이 법에 따라서 신설된 공적인 도로도 있고, 자, 건축허가나 신고할 때 특정 개인 토지를 시군구청장 같은 관청이 자, 여기는 도로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위치를 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사도입니다. 사도. 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도법상 도로는 공도인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 같은 걸 할 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 특정 개인이 자기 땅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여기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일종의 개인 토지에다 도로를 낸 사도 형태로 보고 이것도 건축법상 1번이나 2번 둘 다 도로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요 두 개보다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죠. 자, 도로법에 따라서 신설 고시가 된 도로만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도로법이든 사도법이든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신설 고시가 되면 모두 다 공도로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거고 그거 말고도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특정한 토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위치를 정하는 경우도 일종의 이제 개인 소유의 토지에다가 도로를 낸 사도 개념으로 보고
건축법상 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요 1번이나 2번이 도로의 종류고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한 요건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되면서 너비가 4m 이상이라는 조건이 모두 맞았을 때 요 1번이나 2번 같은 것들이 요 조건이 모두 맞으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 도로 옆에다가 대지를 만들어서 건물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다음 도로의 소요 너비. 자, 우리 건축법상 도로 소요 너비는 우리 금방 봤듯이 원칙적으로 4m 이상인데, 자, 소요 기준 너비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4m 이상이 돼야 되는데, 다음의 경우에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도로 소요 너비가 3m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 자, 허가권자가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그런 도로 구간이 있을 때는 그 구간은 3m 이상만 나오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되는 그런 도로면 4m 이상이 나와야 되지만 차량 통행은 안 되고 자, 자동차는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사람만 다니는 그런 구간이다. 이게 바로 이제 보행자 전용 도로 같은 겁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이 불가하고 보행만 되는 그런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그런 구간일 때는 3m 이상만 나와도 그 보행자 전용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고 건물을 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m 이상이 원칙인데 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3m 이상으로 도로 너비가 바뀝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막다른 도로인데, 자, 이 그림 보시면 자, 여기 일반적인 통과도로, 자동차가 이렇게 통과하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 너비가 8m입니다. 도로를 쭉 가다가 우회전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게 막다른 도로네요. 자, 막다른 도로에도 이게 소위 말하는 골목길입니다. 이게 막다른 골목길인데, 자, 이 도로 옆에도 여기 대지가 있네요. 그럼 이 대지는 앞에 있는 도로가 이쪽 도로가 아닙니다. 여기 좀 또 다른 사람 대지기 때문에 막혀 있으니까. 자, 위에서 봤을 때 이 대지는 이 막다른 도로가 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아서 건물을 져야 되는데 이 막다른 도로는 들어가는 입구하고 끝이 있으니까 길이를 재가지고 자,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이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 폭이 2m 이상만 나와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어서 이 대지에다 건물 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요게를 우리가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건축선, 요걸 딱 경계를 해서 자,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요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만약에 막다른 도로 길이가 15m면 도로 너비가 3m 이상으로 돼야 된다. 또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으로 굉장히 긴 경우도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막 40m 이렇게 나오면 도로 폭이 6m 이상으로 바뀝니다. 비도시 지역은 4인데 참고로 보시고 자,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상대적으로 짧은 막다른 도로일 때는 2m 이상 자, 10m 이상 35m 미만으로 도로 문제가 나오면 길이가 나오면 막다른 도로 길이가 자,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도로폭이 3m 이상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 부분이 자, 도로 길이가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일 때는 이 부분이 6m 이상으로 바뀌니까 이 막다른 도로는 원칙적인 4가 아니라 2, 3, 6으로 이 폭을 잡아가지고 이걸 해야지 정상적으로 대지에서 건물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도로 소요폭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도로 소요 너비는 원칙이 4m 이상이 나와야지만 정상적인 도로로 인정이 되는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있을 때는 그 구간은 3m 이상만 나와도 정상적인 도로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고 막다른 도로는 그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서 도로 폭이 2, 3, 6m 이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하는 것. 자, 아까 좀 전에 우리 건축법상 도로의 종류 중에서 요거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할 때 신구청장 같은 관청이 도로 위치를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하면 특정 개인 땅을 그 건물을 위한 도로로 쓰기 위한 도로로 인정을 해주는 건데 자, 요거하고 사도법상 도로는 다른 겁니다. 자, 지금 건축허가를 내줄 때 특정한 어떤 개인 토지를 시군구청장이 자, 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위치를 정하면 자, 그 정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서 자, 도로를 허가권자가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서 도로 위치를 정하고 당연히 이제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유자가 들어가겠죠. 자, 도로로 이렇게 지정되는 그 위치의 토지 소유자나 그 주변 사람들 이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 위치를 정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지 변경할 때도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폐지 변경,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도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자, 도로의 위치를 정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서 정하는 건데, 도로 위치를 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그 이해관계인 동의를 안 받고도 도로를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에. 자, 다음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지 않고 대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도로를 정할 수도 있다. 자, 뭡니까? 이해관계인 중에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수재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동의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지 않고, 자, 이렇게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허가권자한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서 도로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 중에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허가권자가 이거 이해관계인한테 동의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을 하면 이해관계인 동의를 안 받고 대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도로를 정할 수 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어때 보시면 그 도로를 정한 지역인데, 도로를 정하려고 하는데 그 도로를 정한 지역이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토지 소유자가 자, 오랫동안 통행로로 쓰고 있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묵시적으로 허락을 하고 있고, 주변 사람도 여기는 그냥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이구나. 이게 사실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는데, 이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를 정하려고 할 때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이제 그 도로를 쓰는 것을 오랫동안 묵인하고 있고 승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실상의 통로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요건이 맞으면 이건 오랫동안 통행로 쓰고 있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동의를 얻지 않고 대신 조례가 정하는 그런 요건에 맞았을 때 도로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지만 이거는 일단 기본이 이겁니다. 자, 지금 좀 전에 도로의 위치를 정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허가권자가 동의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토지 소유자하고 주변의 주민들이 이거는 옛날부터 도로 쓰고 있었던 땅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관행상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조례가 정하는 요건만 맞춰가지고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도로를 정할 수 있다는 이런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지 변경. 지정한 도로를 사용하다가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도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폐지 변경할 때는 예외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폐지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동의받기가 곤란하다 이러면 폐지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를 안 받고 폐지한다고 그러시면 그건 틀리는 겁니다. 지정할 때만 그런 예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폐지할 때는 무조건 동의를 받아서 폐지해야 되고,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있어가지고 동의받기가 어려우면 폐지를 못합니다.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동의를 못 받으면 폐지를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자, 우리 건축법상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자, 이건 이제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는 게 승용자동차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폭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이거 보십시오. 요 B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습니다. A 대지가 앞을 좀 막고 있네요. 그럼 이 B 대지는 이 도로로, 건축법상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요쪽 통행로를 내야 되는데 이 폭이 2m 이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4m 이상 나오는 도로에 이 접하는 폭입니다.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 폭. 자, A 대지는 이 폭이 상당히 긴데 이 B 대지는 뒤쪽은 넓은데 이게 도로 쪽으로 나가는 폭이 좁죠. 이 도로 폭이 좁더라도 이 접하는 요 부분 길이가 최소한 2m 이상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4m 이상인 도로에 이 대지가 이렇게 접해야 되는데 이 접하는 길이입니다. 이게 요 길이가 최소한 2m 이상은 돼야 되는 게 원칙이다 해가지고 좀 보시면, 자,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거를 요 B가 가지고 있는 대지는 건축법상 4m 이상인 도로에 접하는 요 길이가 2m 이상은 돼야 된다. 자, 그래야지만 이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강화가 됩니다. 자, 뭐냐면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물이 큽니다. 그러면 6m 이상 폭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데, 자, 아까 그림을 다시 가시면 이 건물 자체가 연면적의 합이, 자, 1층, 2층, 3층, 4층을 다 더해서 연면적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이렇게 한 동짜리고 두 동이 있을 때는 연면적의 합으로 하는 건데, 한 동만 있으면 연면적을 연면적의 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건물의 내부 연면적의 합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도로 폭이 6m 이상 도로로 바뀌어야 되고 접하는 길이가 4m 이상 길이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강화가 돼가지고요. 앞에서 우리가 자,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만 접하면 되는데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큰 건물일 때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으로 접해야 된다 해가지고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길이로 접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가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4m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접도 길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가 이렇게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이 규정을 또 배제하는 경우도 있네요. 자, 건축물의 출입이 지장이 없을 때 건축물 주변에 광장이나 공원 같은 게 있어서 이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있어가지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으면 이 공원이나 이제 광장 같은 게 공지입니다. 이런 쪽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또 농막 같은 거 건축할 때는 2m 이상 안 접해도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이 그림에서 요 비대지 주변에 공원 같은 게 있습니다. 큰 공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공원 쪽으로 출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에 2m 이상 접하는 규정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 뒤쪽 편에 이렇게 큰 공원이 있고 이 공원을 통해서 이 비대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요거 건축물 주변에 광장이나 공원 같은 것들이 이런 광장이나 공원 같은 게 있고 이런 것들이 공중의 통행 같은 거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어서 이 광장이나 공원 같은 것들이 대지 주변에 있고 그쪽 공지로 출입이 가능하므로 아까 2m 이상 접하는 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같은 걸 지을 때 농막 같은 건물을 지을 때는 2m 이상 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건축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선은 이 대지에서 이 도로 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경계선이 기본적으로 건축선입니다. 자, 대지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이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대지가 보이고 가운데 도로가 있고 도로가 건축법상 4m 이상 도로면 이 대지하고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니까 이걸 우리가 인면도 형태로 보면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고 건물을 세웠을 때 이 대지하고 도로하고 경계선이 건축선이고 이 파란색 부분 건물이 건축선을 이렇게 침범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도로에 있는 차량이 건물을 충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건물 같은 거 세웠을 때 이 건축물이 대지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 이쪽도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 건축선 넘어가면 안 되는 선입니다. 자, 위에서 본 모양이고 이건 옆에서 본 모양으로 도로, 대지가 있으면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 건축선입니다. 수직하고 지하로 연결을 해서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건축선이 후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지금 소요너비 미달인 도로에 접한 대지일 때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도로가 4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도로가 뭐 2m밖에 안 된다든가 3m밖에 안 되면 이 건축선 자체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뒤로 밀려서 이런 식으로 건축선이 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닭이 대지의 일부를 이렇게 건축선 쪽으로 이 뒤쪽으로 물러나면 여기를 빈 땅으로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건축선이 후퇴하시면 자, 지금 원리가 뭡니까? 도로가 4m 이상이 나오면 이 노란색 도로 부분하고 하얀색 대지 부분의 경계선에다 건축선을 이렇게 긋는 건데 옆에서 봤을 때 이 도로가 3m밖에 안 된다든가 도로가 2m밖에 안 되면 이 건축선이 뒤로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밀려서 이런 식으로 건축선이 가지면 이쪽 편으로 건물도 뒤로 밀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소요너비 미달, 아까 4m가 소요너비인데 거기다 미달인 도로에 접한 대지라면 양쪽 방향 대지일 때는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2분의 1을 후퇴해가지고 건축선을 그려주는 거고 일방향 대지일 때 경사지나 하천 같은 게 있고 그 대지 그 건너편으로 도로가 있으면서 대지가 있는 그런 쪽일 때는 일방 대지일 때는 자, 경사지나 하천 쪽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만큼 후퇴하는데 이게 글씨를 읽으시면 잘 모르니까 일단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일방 대지를 이게 위에서 본 겁니다. 자, 여기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도로입니다. 도로. 자, 도로 폭이 2m밖에 안 되네요. 자, 소요너비 미달입니다. 4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자, 도로의 좌측편은 경사지나 철도나 하천 같은 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도로 건너가면 대지가 있는 겁니다. 이 대지는 이 앞에 있는 도로가 하자가 있는 도로죠. 소요폭이 2m밖에 이게 소요폭을 못 갖췄습니다. 2m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소요너비 미달인 도로일 때는 한쪽 방향만 대지죠. 이쪽엔 경사지가 있으니까. 양방향 대지는 양쪽 방향에 대지가 있는 케이스고 일방향 대지 이런 케이스인데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경사지나 철도 하천이 있고 여기 도로가 있고 이 옆에 있는 이 대지는 일방 대지인데 일방 대지일 때는
이 경사지나 철도가 있는 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자, 여기 중심선이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경사지나 철도 같은 것들이 있는 여기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높이만큼 4m를 후퇴합니다. 원래 도로가 2m인데 이 분홍색이 4m입니다. 경사지나 철도가 있는 이 경계선으로부터 4m 소요 높이를 가가지고 여기 색깔이 들어간 이 부분이 후퇴되는 부분입니다. 후퇴되는. 그래서 이 건축주가 건축선을 이렇게 거지면 여기를 넘지 않게 이 부분에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대지 면적을 따질 때 건축주한테 불이익이 생깁니다. 건축선을 이렇게 그으면, 자, 이 색깔 들어간 부분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이게 제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원래가 20, 가로 길이가 20이고 세로가 10이면 원래가 이제 곱하시면 얼마 될까요? 200제곱미터가 되겠죠. 200제곱미터인데 여기 지금 색깔 들어간 부분들은 이 소요 너비만큼 후퇴했으니까 2m 빼고 요 실질적으로 요 길이가 2m를 후퇴해서 계산해 보면 요거 18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사이즈가 좀 비율은 안 맞지만 이게 18 곱하기 1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면, 자, 여기가 2m 부분하고 요거 10, 요 부분을 빼는 거죠. 그 빼서 180으로만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방대지일 때, 자, 결론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여기 후퇴한 부분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되는 겁니다. 18 곱하기 10 해가지고 여기 180만 대지 면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지금 경사지나 철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옆에 보면 하나의 대지가 있으니까 일방대지, 양방대지는 요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대지가 있는 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방대지일 때는 소요도비 미달인 도로가 2m가 있으니까 이 대지에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이걸 경계선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선을 이걸 경계선으로 할 수가 없고, 경사지나 철도가 있는 쪽으로부터 소요너비 4m를 가서 또 2m 부분하고 비교해보면 실질적으로 요거 2m만큼을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물러나서 2m 곱하기 10 해가지고 여기를 빼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200제곱미터죠. 요거. 여기서 이 부분을 빼가지고 180, 요 부분 180만 대지 면적으로 인정받으면 건폐율 계산할 때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불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양쪽 방향 대지일 때는, 자, 왼쪽도 대지고 오른쪽도 대지고 중간에 2m짜리 도로가 있네요. 자, 그럴 때는 도로 중심선에서, 자, 소요너비 2분의 1, 소요너비 2분의 1이니까 중심선에서 2m, 중심선에서 2m를 가가지고 건축선을 이렇게 긋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오른쪽 대지에서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색깔 들어간 부분 똑같이 빼는 건데 잘 보십시오. 자, 2m니까 여기 중심선에서부터는 여기 1m고, 그다음에 소요너비가 4m의 반이기 때문에 이거 분홍색 길이가 2m니까 1m하고 2m 비교해 보시면 실제 후퇴하는 길이 1m만 후퇴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1 곱하기 10을 빼가지고 19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방대지일 때는 여기가 대지 면적을 190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방대지일 때는 180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방대지가 건축선을 더 많이 후퇴합니다. 여기서부터 소요너비를 가기 때문에 원래 경계선으로부터는 2m를 가는 거고, 자, 양방대지일 때는 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요너비의 2분의 1인 2m씩 2m씩 가서 합이 4m를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선에서 이렇게 2m 가고 원래 경계선으로부터는 1m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1m가 따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m만 후퇴해서 200에서 10제곱미터를 빼가지고 190으로 대지 면적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양방향 될 때.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글씨로 보시면 양방대질 때는 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요너비의 2분의 1 방식을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선이 이게 두 개가 거지는 것이죠. 자, 일방대질 때는 경사지나 하천, 철도가 있는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만큼 한 방향으로 후퇴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선을 쭉 소요너비만큼 후퇴해서 건축선이 거지는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이렇게. 경사지나 철도가 있는 경계선으로부터 한쪽 방향으로 쭉 가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건축선을 긋고 원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라는 게 길이를 재는 겁니다. 양방대지일 때는 중심선을 찾아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요너비의 2분의 1이니까 소요너비가 4에 2분의 1이면 2m씩 이렇게 가시는 거죠. 양쪽으로.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부터 점선까지가 4m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래 중심선에부터는 1m로 후퇴하는 겁니다. 여기는. 자, 그다음에 지정건축선은 뭐냐면, 자, 이 부분은 소요너비가 미달이 아니더라도, 자, 이 그림 먼저 보십시오. 도로가 8m네요. 자, 8m짜리 일방대지인데 건축선을 또 4m까지 후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여기 지금 이거는 소요너비가 미달이기 때문에 소요너비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퇴라는 건데, 지금 이 지정건축선이라는 개념은 8m짜리 도로지만 건축선을 4m까지 또 후퇴시킬 수 있다. 왜? 자,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 건축물이 도로 쪽으로 붙으면 너무 소음 때문에 안 좋으니까 건축물의 위치를 이 대지에서 좀 도로 쪽으로 멀리 좀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건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건축선을 따로 정한다. 이거는 건축선의 후퇴지만 건축선의 지정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시군구청장이 건물의 위치나 환경 같은 걸 정비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도시지역이라면 4m 이내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여기를 건축선으로 하지 않고 건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여기가 도시지역이면 4m까지로 거리를 잡아가지고 후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소요너비가 8m가 확보된 상태에서 건물의 위치를 뒤로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후퇴했을 때는 대지면적 계산할 때 그대로 다 잡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후퇴한 부분을. 그래서 아까 우리 소요너비 미달일 때는 후퇴한 부분, 원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이 이렇게 후퇴가 되고 이 부분은 대지면적 계산할 때 이렇게 제외합니다. 건축주한테 불리하게. 이렇게 지정 건축선으로 건물의 위치나 환경 때문에 이렇게 4m를 뒤로 물러나게 했을 때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대지면적으로 그대로 잡아주는 겁니다. 200으로. 이거 좀 구별을 좀 해서 이 지정 건축선이라는 개념도 추가적으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은 건축물 및 담장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된다. 네,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자, 무슨 말인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도로가 있고 여기 검은색 부분이 대지 부분인데, 자, 건축선이 여기 약간 도로에서 약간 후퇴했네요. 이만큼을 약간 살짝 후퇴했습니다. 이렇게 후퇴한 건축선이 이렇게 지상하고 지하 부분을 쭉 연결해서 가상의 선을 긋은 다음에, 자, 지상 부분은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을 약간 넘어가는 게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 지하 부분은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건축선의 수직면을 건축물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하 부분은 도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살짝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도로면에서부터 4.5m 이하 부분은 건축물에서 이게 출입문 창문을 바깥으로 열었을 때 건축선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로면에서부터 4.5m 이하까지는 이 건축물에서 이렇게 출입문 창문을 바깥으로 밀어서 열었을 때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4.5m 초과하는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로면에서부터 4.5m 이하 부분은 건축물에 달려있는 출입문이나 창문을 개폐 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4.5m 아래 부분은 건축물에서 출입문 창문을 바깥으로 밀어서 열었을 때 건축선이 닿으시면 위법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4.5m를 초과하는 부분일 때는, 이 부분일 때는 출입문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서 열었을 때 건축선을 넘어가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4.5m 이하 부분만 출입문 창문 개폐 시에 건축선을 넘지 않게 해라 그랬으니까 4.5m 초과 부분은 적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 건축선을 넘지 말아라 이런 규정까지 한번 정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시면 기출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자,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관련 기회를 보내줄 수 있고 또 밴드에 들어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우리 꼭 합격하시겠습니다.